안녕하십니까. 영화를 보고 와서 리뷰를 막 하는 막 리뷰 시간입니다. 소마시네마의 막 리뷰 시간. 사실은 이 작품은 일요일날 봤는데 8월 21일이죠. 근데 8월 22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좀 너무 바빠서 하루가 지났네요. 오늘 얘기할 다룰 영화는 이제 포스터 보이시는 것처럼 조던 필 감독의 노비입니다. 각본 감독 역시 또 이번에도 조던 필 감독이 했고요. 조던필 감독은 뭐 그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Get Out과 어스라고 하는 호러 장르의 일종의 기대주, 헐리우드에서 나온 그 뭐랄까요, 그 콘텍스트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영화적 주제 외에 외적 주제적 요소들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아주 잘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그런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사실 좀 야심찬 제목일 수도 있는데 노이라고 하면 우리가 노라고 하는 말의 단어에 또 강한 부정형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대략 이 영화는 일종의 호러 장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뭐 점프스컬이라든가 뭐 공포 효과들이 강한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분위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역시 조던 필 감독의 영화답게 이 영화에도 다니엘 칼루아가 주연을 맡아서 연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영화에 이제 예고편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대략 그 이 이미지 영화의 시초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삽입되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는 에드워드 마이브리즈라는 사람인데 이제 최초 영화 시초가 되었던 이론 또 사진 실천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달리는 말이라고 해서 달리는 말에 두 다리가 떨어져 있는가를 실험해보는 뭐 그런 형태의 실험으로 영화의 활동사진적인 원리들을 발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우연하게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 말을 타고 있는 기수가 어, 아프로 아메리칸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꺼집어내면서 영화의 앞부분에서 이제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두 장면 속에서 주연을 맡고 있는 배우가 이제 다니엘 칼러와 캐케 파머가 남매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된 성격이에요. 영화에 이제 이 샷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예고편에 이제 캡처 이미지입니다만 한 명은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아버지가 이어왔던 헤이 우드라고 하는 아까 이제 봤던 그 사진 속의 이미지 인물이 헤이 우드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얘기고요. 그 후예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뭐 영화적 설정이겠죠. 그래서 영화를 만든다는 과정에 대한 약간의 사유들도 또 일종의 다층적인 요소로서 이 영화에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갑자기. 자 일단은 뭐 지금 무편집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컴퓨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은 다 보여줬고요. 어쨌든 노베의 이제 대략의 그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여러분 지금 말씀 먼저 드릴게. 스포일러를 다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할 거니까요. 스포일러가 두려우신 분들은 뭐 앞에 제목에 써있겠습니다만 이 영화에 대한 제 소견을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나 그 관객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관람객이 평점 7.38이면 이렇게 아주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이버 평점 기준이고요. 기자평론가들은 뭐 그에 비해서는 이 창의성에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흥미롭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스펙터클이라고 하는 요소가 상당히 되게 중요한 요소고 IMAX로 촬영된 부분도 많아서 IMAX로 이제 볼만한 영화로 추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람객들은 이 영화를 굉장히 되게 지루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조던필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실체를 잘 보여주지 않고 이것을 나중에 퍼즐처럼 조합해내는 그런 플롯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층적인 얘기들을 해석의 여지들을 많이 열어놓고 하는 헐리우드 감독에서는 되게 보기 드문 스타일의 연출을 하는 뭐 실제 자기가 각본가이기도 하니까 그런 감독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노비라는 영화 자체는 특히 그런 모호함이 어떻게 보면 좀 두드러져 보이는 영화인데 뭐 또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이제 다 영화적인 떡밥을 많이 다 던져놓고 전개되는 뭐 그런 영화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의 등장인물은 일단은 지금 이 인물이죠. 다니엘 칼루야가 연기하는 인물, 오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케 파머가 연기하는 인물이 이제 여동생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한정적인 공간, 넓은 공간인데, 이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웃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멀리 있는 테마파크를 움직이는 스티븐 연이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이창동 감독의 그 버닝에 나왔던 캐릭터처럼 뭔가 모호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꿍꿍이가 뭔지 뭔가 이제 되게 친절한 미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포일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화는 사실 두 명의 사육사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물농장을 운영하는 이 남매, 특히 이제 오빠 다니엘 칼루아가 연기하는 인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이 업무 자체는 충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이런 사업 수완이라든가 이런 능력은 없어요. 되게 고지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동생은 반면에 이 일 자체는 전통적인 해왔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을 어필해서 이제 뭐 연예인 같은 걸 이제 꿈꾸는 사람인 거죠. 어쨌든 근데 되게 이들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말들을 키워나가는 말농장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되게 위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이제 초반부 장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 이야기 사실 두 개의 플롯이 있고 그 구성적 요소가 있거든요. 고디를 주인공으로 한 시트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화적인 홍보 포인트에서 거의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건 이 영화의 테마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디라고 하는 그 캐릭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실제 했었던 그런 뭐 시트콤은 아니고 뭐 침팬지를 등장했었던 뭐 그런 개그들은 7, 80년대 좀 종종 있었고 70년대에는 뭐 미국의 시트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침스와 나라고 막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희화한 캐릭터로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일종의 홈코메디 시트콤이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화의 첫 부분에서 거의 그런 사운드와 분위기로만 이 참상이 벌어지는 일들이 번져집니다. 그래서 영화의 초반부에서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그 서부국 테마의 테마파크거든요. 작은 테마파크고 뭐 사람이 이렇게 아주 많지도 않은 약간 좀 소외된 테마파크 같은 걸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테마파크가 바로 이제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어렸을 때에 출연했던 그런 드라마에서 가져온 뭐 그런 테마파크죠. 그런 테마파크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스티븐 연이 이 영화의 앞부분에서 지금 이 남매를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언급하게 되는데 그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오빠가 지금 이 영화에 뛰어들기 위해서 영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배우를 갖다가 이제 훈련시키고 사육시키고 하려고 하지만 이 오빠의 경고를 남들은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말처럼 이제 동물들의 이제 소리에는 잘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참상을 이미 이제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이 배우 캐릭터가 어렸을 때 고디라고 하는 침팬지와 연기한 홈 시트콤에서 겪었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전반부에는 그 점차 후반부에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미지 쪽에서도 좀 끔찍한 게 언뜻 보여져요. 이제 고디라고 하는 침팬지가 있고 걔가 피를 막 잔뜩 묻힌 표정이 있고 그냥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 버린 듯한 그런 세트장의 모습이 이제 슬쩍 비춰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사운드로 이제 맨 처음 오프닝에서는 이 가상의 시트콤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이미지가 예고편에서 잠깐 가져온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나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펼쳐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이 고디의 시트콤은 이제 중간중간 실체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 오빠가 그
이 농장을 이어받게 된 건 6개월 전인데 이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화의 지금 예고편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더라? 요 장면인데 지금 되게 멀리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크린용 영화인 건 분명하고 아이맥스용 영화인데 그 지금 이제 아버지가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제가 잠깐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처음에 아버지가 원래 운영하던 농장이었고 이제 이 오빠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뚝뚝뚝 떨어지다가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큰 물체를 맞아서 뭐 항공 부품 같은 걸 맞고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화는 시각적 포인트, 스펙타클적 포인트가 사실 중요한데 무슨 거대한 충돌이 일어난다기보다는 박력 뭐 학번식으로 박력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거대한 미장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대한 화면 속에서 영화의 전반부에선 저 멀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게 마치 UFO 같은 존재가 있고 저 구름이 멈춰지고 와 있는 지역이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형 화면일수록 더 발견할 수 있도록 영화가 촬영되어 있는 거죠. 애초에 조던필 감독이 그 크리스토퍼 놀런과 그 아이맥스 영화 덩케르크라든가 이런 영화를 찍었던 촬영 감독인 호이트 반 호이테마하고 같이 이 영화를 찍었고 이 영화의 40분 분량 정도는 아이맥스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맥스 카메라로. 그러면 이제 대형 화면에서 그런 이제 의도된 장면들이 좀 더 뚜렷하게 보여지겠죠. 아쉽게도 저는 뭐 아이맥스에서 가서 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영화의 전반부에서 UFO로 생각되는 유추되는 그런 사물이 등장을 하고 저 멀리서 그 무슨 소리들이 들리거든요. 막 소리가 들리고 뭐 이거 쇼를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가 역시 영화의 맨 앞에서 던져지고 그것이 서서히 이제 후반부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연관성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길들일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들과 또 연관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디의 사고 영화의 전반부의 맨 앞에 부분에서 오프닝을 열었고 점점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결국 인간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동물들의 존재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폭주하는 순간들이 있죠. 뭐 태국에서 뭐 코끼리가 뭐 시내를 질주했다든가 뭐 이런 사건들처럼 고디도 일종의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일종의 미스테리한 현상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주인공 스티븐 연이 어린 시절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이 발견하면서 이 자신이 일종의 교감을 하고 있다. 지금 남들은 다 파괴해버렸던 고디라고 하는 침팬지와 저 손짓하는 장면, 저 장면에서 일종의 자신은 그것을 교감할 수 있고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같은 것이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일종의 테마파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일종의 이 테마파크에서는 서부국이 테마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상의 일종의 외계인 같은 존재의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이 농장에 두 남매가 운영하는 농장에도 그들이 이제 잠깐 등장해 그 집에 아이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화가 이제 그 UFO라고 보이는 그 존재의 실체는 무엇인가인데 자꾸 사람들이 희생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육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빠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제 비록 운영이 어려워서 말들을 팔지만 어쨌든 돈을 벌어서 이 말들을 10마리 이상 팔았는데 그들을 찾아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이제 하지만 이 스티븐 연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종의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테마파크를 왜 운영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UFO로 추정되는 존재가 바로 외계의 그 맹수 같은 존재인 거죠. 하늘을 날아다니고 생김새는 마치 무생물 같은 UFO 같은 존재지만 사실은 생명체죠. 그러니까 그 생명체를 가지고 일종의 쇼를 하고 그리고 거기 온 관객들을 가지고 일종의 먹이를 주는 행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릇된 믿음이 이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멀리서 원경에서 이 남매가
처음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칼루아가 연기하는 인물이 그것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그 동물이 폭주를 해버리고 컨트롤하지 못한 순간이 오는 거죠. 마치 시트콤의 제작진들이 같이 깨깨거리면서 즐거워하던 고디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고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주하게 되는 상황처럼, 이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키우려고 했었던 무서운 외계 생명체, 외계 동물은 폭주를 하고 광포하게 날뛰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를 대하는 다니엘 칼루아가 왜 사육사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냐면, 이 동물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Don't look up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종의 룰이 형성되는 거예요. 마치 동물을 상대하는 것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 원리. 왜냐면 근데 그 장면이 영화의 전반부에 제시돼요. 바로 이 장면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장면에서 계속 동물의 눈에 무언가를 보여주지 마라, 뭐 이렇게 제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흥분하게 만들지 마라, 뒤로 오지 마라, 이런 식의 룰을 제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의 스릴러적 구조는 앞부분에서 했던 원칙들을 가지고서 이 동물과의 사투로 나아가는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실체가 뭔지 알기 어려운, 너무나 무섭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심지어 자기장을 가지고서 주변에 정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외계 생명체인 거죠. 그래서 영화의 앞부분에 보면 마치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영화의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외계 생명체 입 같은 장면들이 이제 빨아들이는 듯한 모습의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영화에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장면도 뭔가 흡입되는 장면인데, 결국은 그것은 일종의 소화기 형태로 이제 자꾸 빨려 들어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모습인 거고,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는 결국은 다 자기가 먹을 수 없는 무언가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이 남매가 이 UFO처럼 보이는 존재에게 처음에 줬던 이제 모형 말과 깃발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동물이 크게 혼이 나면서 일종의 폭주도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지금 보이는 이 인물은 일종의 조욕의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전재산가의 되게 무기력한 그런 아저씨죠. 그런 사람이지만 이 남매의 소식 듣고 UFO의 소식에 흥미를 가지고 가면서 이들을 돕는 조력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가, 영화에 이제 그렇게 쌓여졌던 플롯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치 그 전개의 양식들을 이렇게 떡밥을 저 멀리서 툭툭 던져가면서 영화에서 흘려놨다. 그러니까 그냥 범상하게 흘러갔던 요소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신경 안 쓸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 걸 가지고서 던져놓고서 이것들을 조합해내야 되는 거죠, 관객들은.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절하지 않게 설명을 하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요소가 뭔지가 제대로 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고, 거기다 부분적으로 이제 다층적이죠. 조던 필의 영화들은 다층적 요소들을 가지고서 조합을 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이제 촬영한다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현대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현상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재미있는 장면을 잡아내겠다는 건데, 그걸 비슷하게 이 주인공의 팀들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괴물 UFO의 존재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헐리우드의 유명 촬영 감독을 데려다가 이 영화의 실제 감독의 좀 모델을 대충 따온 것 같은데, 모델을 데려다가 촬영하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또 어느 정도 성공을 하죠. 그 촬영 감독은 이제 자기장이 센 동물의 힘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좀 수동 촬영기를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하니까. 근데 이 촬영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인물은 아닙니다. 이 인물은 실제 조던필 감독이고, 캡처에서 장면이 없네요. 근데 그 촬영 감독이라는 사람은 촬영한다는 것 자체에 매혹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감독을 남들이 찍지 못한 불가능해 보이는 걸 찍을 수 있다는 것에 매혹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동물이라고 하는 그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존재에
이 존재죠. 지금 막 빨아들이고 있는데 저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촬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결국 괴물의 실체의 속성을 이용해서 이 남매가 쫓기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서 이제 충돌을 해가지고 이제 그를 파괴해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시무시한 존재인데 이 영화에서 서스펜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황해라고 하는 공간을 갖다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 그 알프레드 히치콕의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영화에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넓은 광야를 캘리포니아 뭐 사막 지역을 가지고 배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속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사적인 이제 설명상으로 이제 그걸 증명해 줘야 되는 요소도 사실 필요해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면 그런 공간이지만 이 장면 이 시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캡처 장면인데요. 도망가고 있는 주인공이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건 분명히 이제 그 괴물의 시점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괴물의 시점이 이제 보이는 것처럼 주인공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서 이제 공포감이나 서스펜스가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의 존재라고 하는 캐릭터고요. 그런 면이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약간 호러 영화, 괴물 영화들이 담아내는 방식들이 뭐가 있냐면 그럼 징그러운 그 괴물의 실체가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드러나는 것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뭐 대표적으로 불가사리라든가 뭐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옛날 트레모스라는 영화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스토리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조던 필의 연출 스타일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존재를 서서히 이제 보여지고 그렇게 아주 그 징그럽게 묘사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하드고조로 묘사하지 않고 그 존재를 어떻게 보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지의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야기의 테마에는 이 남매가 서먹서먹 다른 가치관을 알고 있던 이 남매의 연대감이 이 동물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존재와 맞서 싸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연대를 맺어가는 이제 형제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모호함의 지점이기도 하고 이 영화가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좋아하는 요소들은 다층적 요소, 그러니까 하나의 플롯에 하나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남겨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영화를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밌는 제조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조던 필의 영화들을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분히 미국적인 경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영화를 해석하는 데서는 그런 뭐 인종적인 요소라든가 좀 우리가 미국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분명히 비추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완벽하게 동의하거나 뭐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영화 자체가 뭐 꽤 흥미롭다라는 점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조던 필의 노비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마시네마였습니다.